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염증 때문에 우리는 때론 아프곤 합니다. 글쎄요, 염증은 착한 걸까요? 나쁜 걸까요? 착한 염증이 있고 나쁜 염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착한 염증, 나쁜 염증의 저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이승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입니다. 대략 몇 명의 환자를 보셨을까요?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와, 그 회차로 보면 동일한 환자를 진료하는 회차까지 따지면 그럼 어느 정도 뇌혈관 사진만 보면 아, 이분이 이러지만 않았어도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분의 후회 지점을 대충 예측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제가 72명의 오전에 환자를 보고 왔는데 MRI를 보자마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죄송한데 10초 만에 진단할 수 있는데 환자분은 제가 보자마자 희귀질환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대개는 환자분의 병력의 요약표를 보고 MRI를 보면 바로 진단이 나와요. 기계가 될 정도로.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한데 저는 환자들한테 의학의 과학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와서 위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위험 요인과 질병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팩트별로 알고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위로를 받자.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해라. 다하고. 근데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뇌졸중은 경고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냥 망가진 상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갑자기 네네. 팍 망가지고 그때 운이 좋아서 되돌아오게 되면 어떻게라도 뭘 해볼 수 있는데 망가지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거를 이제 그다음부터 할 방법은 재활밖에 없는데요. 재활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후회하시죠, 지금은. 흔히 이제 뇌졸중, 뇌혈관 질환, 피가 막히거나 아니면 출혈이 일어나거나 하는 과정에서 신경학적 이상이 온다는 개념인데 흔히 염증하면 병원체가 내 몸에 침투함으로써 일어나는 반응으로만 생각하다가 뇌혈관 질환도 염증이 엄청난 일을 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염증을 착한 염증과 나쁜 염증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염증을 한마디로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염증은 일반적으로는 다 나쁘다는 의도로 다들 책이 써 있어서 기본적으로 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모든 염증의 의도는 착하다. 하지만 결과가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근데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 염증이 의도한 게 아니고 그 염증을 잘 이해하지 못한 우리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방송 생활하면서 건강정보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뭐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염증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예전엔 피부에 나는 뾰루지 정도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한 수년 전부터 염증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뇌경색, 뇌졸중이 생기면 당연히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니까 당연히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2차 손상이라고 해서 죽은 다음에 뇌가 더 죽어나가는데 더 죽어나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손상 요인이 염증이란 걸 다 알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 염증이 중요한 뇌세포를 죽게 하는 요인이라면 억제시켜야 되지 않나 하면서 이 염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염증을 나쁘다라고 정리하기 시작을 한 거죠. 2000년대 초반부터. 그래서 염증의 나쁜 점이 굉장히 부각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좀 염증을 포커스로 한 신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을 다른 사람보다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염증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잘 이해해야만 일반인들이 염증의 좋은 점을 이해하고 만성염증의 나쁜 점이 아니 염증 때문이 아니라 내가 유도한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슬기롭게 자기의 삶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만성염증이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해볼까요? 일단 균이 들어왔는데 만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핵.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균이 만성이 되는 경우는 진짜 스마트한 균이에요. 들어왔는데 우리 몸이 잘 모르는 거예요. 반복결핵 같은 경우는 균이 들어왔는데 우리 몸한테 안 들켰어. 진짜 소리 없이 들어와서 그러고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낮아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낮아지면 여기 다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잠복결핵은 가만히 있다 이분이 나이가 들거나 그럴 때 갑자기 결핵이 확 번져요. 위험해지는 순간에. 그리고 또 대상포진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입술 주위에 이렇게 막 포진 생기는 거 헤르페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대부분 다 바이러스가 몸에서 살고 있는 거. 살고 있다가 우리가 되게 이제
이걸 재활성화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경절 안에 바이러스가 살고 있어요. 안 들키고. 그러다가 이분이 면역력이 떨어졌네. 이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을 너무 많이 하네. 드디어 내 감시가 떨어졌다 하면 스르륵 튀어나와서 확 일으켜요. 면역이 더 떨어졌네. 그럼 뇌염을 일으켜. 그래서 드디어 이분을 죽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성 감염을 일으키는 이런 균들은 생명과 관련된 굉장히 스마트한 균들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내인성인데 급성이다. 이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나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외부에서 균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 몸을 공격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게 하라고 우리가 좀 약을 좀 개발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실 이 책의 주제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증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인성인데 만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인성의 만성을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염증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 소방관하고 경찰관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극받고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분명히 나쁜 놈이 들어왔다고 얘기해서 내가 분명히 잡으러 갔지. 근데 우리는 항상 과잉 반응을 하거든. 그래서 한 놈이 있으면 10놈 때려잡는 거야. 10놈을 때려잡으려고 봤더니 그렇게 강한 자극은 아니네. 그런데 오늘 왔는데 내일도 또 오네. 매일 오네. 그래서 매일 때려잡습니다. 때려잡다 보니까 장기가 망가지네. 이거를 5년, 10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면역 반응이 지치질 않아요. 면역 반응은 지친다는 건 사실 뭐 에이즈 걸리지 않고서야 사람의 작동 방식이기 때문에 지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뭐 면역을 이긴다. 면역으로부터 독립한다. 그건 되게 잘못된 표현이다. 염증을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소통을 해야 된다. 잘 달래야 된다. 왜 그러니? 이유가 뭐니? 뭐 때문에 화가 났니? 내가 뭘 화나게 했니?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 원인을 달래는 방향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만성염증과 긴 싸움에서 타이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병은 없는데 몸이 찌뿌둥할 때가 있고 무기력해질 때가 네.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염증이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지도 모른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 알 수가 없다가 답인데요. 그러니까 만성염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만성염증이 있으면 증상이 생길 것 같죠. 그런데 이 증상이 만성염증의 증상이다라고 특이적으로 매칭을 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네, 너무 가벼운 증상이 다 관련될 수도 있고 이 증상은 만성염증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기 심리적으로 영향받을 증상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워낙에 의학을 과학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막연한 증상을 만성염증이라고 아시는 것보단 차라리 만성염증의 증상은 알기 힘들다. 내 몸에 나쁜 염증, 만성염증이 차곡차곡 쌓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을 뽑는다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현대사회에서 기본적으로는 현대사회에서는 일단 비만입니다. 찌면 안 좋은 과학적인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살이 쪘을 때 기본적으로 어디가 안 좋냐? 내장 지방이 안 좋습니다. 뭐 이른바 마른 비만이라고 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마른 사람이 당뇨가 생기면 왜 생겨요? 한쪽으로 얘기하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내장 지방이 꽤 많아요. 이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내장 지방은 꽤 중요한 호르몬 기관이에요. 원래 없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생긴 지방세포에서 우리 몸에 염증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염증을 완화시키는 호르몬이 하나가 나오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호르몬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원래 그걸 밸런스를 맞춰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몸의 지방세포는 수는 다 동일한데 살이 찌면 이 지방세포가 부피가 커집니다. 얼마나 커지냐면 뭐 1000배쯤 커져요. 말도 안 되게 커져요. 50kg인 사람과 400kg인 사람의 지방세포 수는 이론적으로 동일해요. 부피만 커집니다. 부피만. 그럼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진 지방세포가 그것도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지방을 견디질 못해요. 이 지방세포에서 나온 지방산들이 삐질삐질 나오면서 염증을 더 유발하는 상태가 되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되면서 특히 신호전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신호전달에 제일 먼저 영향을 주는 게 인슐린 신호전달에 영향을 주게 되고 가장 먼저 당뇨부터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를 일으키고 당뇨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올라가서 더 비만이 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대사회에서 만성염증의 제일 첫 단계는 비만인 우리 몸에서 먹는 에너지가요. 기본적으로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씁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한 70%를 써요. 근데 그 에너지가 남으면 한 20% 정도는 운동하는 데 써요. 머리 쓰고 운동하는데. 그리고 남잖아요. 그제서야 면역에 씁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먹으면 역순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족하게 먹었기
때문에 다 감염에 취약하고 장티푸스, 콜레라 많이 걸렸던 건데 1970년대 이후로 전 세계가 다 80세 이후로 수명이 늘어나게 된 건 아무리 못 사는 나라도 칼로리가 과잉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가 전부 다 만성염증의 시대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면역이 다 많아지면서 면역 능력이 과잉 상태가 되니까 만성염증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스트레스는 조금 다른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물리적인 스트레스 두 개는 조금 나눠야 됩니다. 그 신체적인 스트레스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힘을 쓰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물리적으로 그걸 지속하게 되면 혈관에 압력을 줘서 고혈압이 바로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가 올라가게 되고 뇌에서 교감신경계가 올라간 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맥박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혈압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심리에서 받는 거를 우리가 몸에서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이에요. 좋은 거예요. 괜찮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호랑이를 봤다 그러면 빨리 아니면 뭐 불이 났다 아니면 누구를 구해야 된다. 순간적으로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빨리 각성을 유지하고 힘을 써가지고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끝나면 허탈하게 딱 끝나는 거지. 그런데 매일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계속 그러고 있으면 각성을 적당히 유지하고 적당한 불이 나는 걸 매일 하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그러다 보면 이제 몸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스트레스를 우리 몸에서 감당하기 위한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때문에 면역이 억제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화내지 말라고. 근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이러다가 계속 우리 면역 억제돼도 되나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고 면역력들이 더 과잉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이러다 어느 순간 스트레스가 뚝 없어지는 순간 갑자기 더 이제 그동안 참았던 염증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위험한 거네요. 가만 보면 주변에서 성격도 좋고 늘 행복하게 사시던 분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요. 그리고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봤어요. 이게 뭔가요? 본인이 겉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와 혈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강도가 다르다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 온리로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고요. 혈관이 동맥경화가 생기는 건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기는 어렵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물리적인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혈관이 흉터처럼 변성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시어머니와 엄청 싸우든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쪽에 대한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졌을 때 어느 날 턱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이분이 혈관이 되게 건강했어. 근데 시어머니랑 지금 몇 개월째 싸우고 있어. 계속 방아쇠를 당기는 거야. 그렇다고 해도 발사되진 않는다는 거야. 본인이 뇌졸중 걸릴 것 같은 막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생기진 않는다. 그것 자체가 생긴 것처럼 너무 괴롭다고 MRI를 찍어도 멀쩡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멀쩡하다 이 뜻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스트레스만으로 생기는 건 아니다. 그걸 너무 과장하진 마라.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이 쌓여서 결정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면 그게 이제 폭발하는 보복이 되는 셈이고 그래도 좀 평소에 관리를 잘해와서 건강을 좀 지키고 면역력과 혈관 건강을 지켜왔으면 과도한 스트레스가 집중된다 하더라도 버텨내고 견뎌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럼 어쨌든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있는 셈이에요. 그것만큼은 절대 피하는 게 좋다. 혹은 이건 드시면 그래도 만성염증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인간이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들은 화학적으로 저분자량, 이미 소화된 음식, 고분자량 음식, 곡물이라면 통곡물, 최대한 거친 곡물을 먹으면 맛이 없죠. 맛이 없다는 얘기는 소화할 게 많다는 뜻이에요.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많아요.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여러 가지가 있네. 이거 언제 이걸 다 벗기고 앉았냐. 근데 아주 잘 정제된 예쁜 쌀, 아주 잘 정제된 부드러운 빵 이런 거 보면 너무 할 일이 없네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벗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거를 다 녹여놨어. 설탕물이야. 그럼 들어오자마자 바로 직통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입에서 바로 그냥 달다고 느끼는 거예요. 원래 이 소장에서 달다 그래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달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이런 걸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중독됩니다. 이거를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거친 음식을 먹어서 이 거친 음식을 우리 힘들게 먹어가지고 해야 되냐.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중독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더 많이 먹게 돼요. 결국 과잉 칼로리를 먹게 되는 거니까 결국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맛없는 음식의 식감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 몸에게 할 일을 주는 음식들을 좀 먹어줘야 되고 거친 음식 그리고 맛없는 음식의 식감을 즐길 방법을 찾아내자. 결국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관리하느냐의 차원인데 그래도 이 책 뒷부분에서 대안을 제시하셔서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경고령도 내려주시고 하셨어요.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오히려 연구했어요.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HSCRP라는 지표입니다. 이게 대부분 어떤 유튜브에서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염증과 관련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된 지표예요. 이 HSCRP는 CRP라고 C 반응 단백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우리 몸에서 어떤 염증이 생겼을 때 이런 염증이 생겼다고 간에서 알려주는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이 많이 올라가면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병원에서 모든 전 세계 병원에서 쓰는 혈액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HSCRP라는 지표는 의학적으로는 만성 염증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거의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 보통 우리나라 지표가 다른 나라하고 지표가 좀 다르니까, 만약에 해외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미국에서 이 검사를 하면 우리나라하고 10배가 다른데, 10배. 단위가 틀려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표가 0.2 이하가 정상이고 0.2 이상 나오면 내가 만성염증이 있구나. 저 검사했더니 0.3 나오던데요. 살찌셨나? 당뇨 있으신가? 그거 보통 나오는 지표 아닙니다. 사실 일반 건강검진표에서는 안 해주시니까 네. 이제 동네 병원에 주치의가 있으신 분은 혈액 검사할 때 근데 의사들도 잘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이거를 너무 떠들고 다니면 이제 이걸 처음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퍼질까 봐 약간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건 사실 의학적인 팩트니까 일단 조금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는 6.0% 이상 나오면 보통 당뇨의 전 단계, 6.5%는 당뇨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뇨가 워낙 비만, 그다음에 만성염증과 연관된 지표다 보니까 본인이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당화혈색소가 한 6.0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허리둘레를 재봐서 내장 지방을 측정하면 제일 좋은데,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그냥 허리둘레를 잽니다. 배꼽 거기를 재서 남자 95cm, 여자 85cm를 넘어가면 이 배가 다른 걸로도 커지긴 하지만 내장 지방 때문에 커진다고 많이 생각을 해서 내장 지방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마지막으로는 혈압 130에 85를 넘을 때, 하나도 안 넘은 사람을 0단계, 하나라도 넘은 사람을 1단계, 2단계는 이 지표와 무관하게 경동맥에서 동맥경화가 나왔다. 아니면은 내시경을 했더니 전암성 병변이 나왔다. 용종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에 쓴 가장 중요한 타겟은 요 4가지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 책 때문에 HSCRP와 당화혈색소가 뭔지 아시게 된 분이라면 1년에 한 번씩 그 검사를 해봐서 관리만 하셔도 2단계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을 많이 줄이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운동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사실 요새 고강도 무산소 운동이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염증을 잡으려면 무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그냥 운동만 딱 놓고 보면 무조건 좋죠.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이라는 거의 원리를 생각하면, 운동이 어떤 상태건 혈관과 근육에 죽지 않을 정도의 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망을 유도해서 세포로 하여금 건강하게 재생되거나 더 두껍게 재생되거나 해가지고 근육세포나 혈관세포를 건강한 상태로 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하고, 그게 목적이라서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사람이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뇌에서는 운동에 대한 후련한 효과 때문에 운동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강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사실 인간이 그렇게 아주 똑똑한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본인의 운동 강도의 선을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 두 번째는 운동이 좋다고 하는 개념은 전반적으로 얘기한 거지, 본인의 운동 능력, 나이, 할 수 있는 운동 신체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변수는 나이인데,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운동을 강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운동을 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유산소 운동이고, 무산소 운동은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좋은데 안 좋은 사람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권고는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루에 7,000보 이상은 할 수 있을 정도는 해달라. 그 정도 하면 괜찮냐? 그게 최소한이라.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무산소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약간 강도가 높은 무산소 운동을 하면 좋다. 만약에 그게 본인의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봐라. 그러면 심폐 기능이 굉장히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원래 이 책에서는 깊은 수면도 강조를 하셨어요. 깊은 수면 엄청 중요합니다.
수면은 사실은 또 한 10년 전부터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꼭지가 나온 게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 방을 뇌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들어와서 여기를 쫙 청소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가만히 잘 때만 들어와요. 만약에 활동하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시는 거야.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만 들어와. 활동하면 절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수면이 1, 2, 3, 4단계가 있는데 3, 4단계에만 글림프 시스템 문이 열린 거야. 근데 우리가 피곤해서 1, 2단계에서 끝나고 다시 깨고 1, 2단계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 안 열려요. 근데 이 상황에서 청소를 하는 게 뭘 청소하냐면 낮 동안에 ATP, 에너지를 써서 남은 쓰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아데노신, 그다음에 우리가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찌꺼기들, 얘네들이 수년간 남게 되면 치매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는 근본적으로 신경과 의사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건 뭐 뇌에 모든 아밀로이드 노폐물이 쌓이는 건, 아밀로이드란 건 단백질 찌꺼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누가 제일 안 걸리느냐? 잘 치운 사람. 암이 안 걸리는 사람도 암세포는 누구나 생기는데 그걸 잘 먹은 대식세포를 가진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잘 청소하는 사람. 그럼 청소를 언제 하는데? 푹 잔 사람. 그러니까 잘 자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우리 나이 또래는 새벽 3, 4시에 화장실 한번 가기 전에 오히려 깊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 화장실 가는 순간 깨지는 거죠. 네, 네. 청소 아줌마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거죠. 네. 결국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자리에 들기 전 2시간 동안은 스마트폰도 하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세요. 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알코올이 기본적으로 뇌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억제하는 효과를 이용해서 수면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잠을 잘 들기 힘들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긴 힘드니까 일단 의식을 잃고 싶다. 의식을 잃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술 때문에 건강한 수면이 아니라 얕은 수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 또. 상당히 의미가 없죠. 본인은 그냥 그 시간 동안을 수면을 했다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스마트폰 안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보다 이 잠드시는 분들. 빗자극은 수면 주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모든 빗자극을 끊는 게 가장 중요한 자극이 되고요. 사실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뇌에서 올라가는 호르몬 같은 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을 먹어서라도 좀 자야 되겠다 하면 멜라토닌이 가장 좋은 약 성분이 됩니다. 그거는 수면제가 아니고 우리들한테 지금 잘 시간이다 알려주는 뭐 알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약을 먹는 것보다, 술 먹는 것보다 차라리 멜라토닌으로 드셔서 잘 시간이라는 거를 자꾸 이제 훈련을 하시는 게, 제일 잘못 드시는 분이 저는 멜라토닌 너무 약해서 효과가 없던데요 그러는데, 효과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면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을 훈련하시라니. 그러다 보면은 들어요. 계속 먹다 보면. 멜라토닌에 적응을 하시라는 거지. 매일 동일한 시간에 멜라토닌을 먹어서 자기 몸으로 하여금 이 시간이 자는 시간이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야지라는 불안한 생각 때문에 계속 잠하고 싸우고 결국 낮에 졸릴 때 졸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밤새고 나면 진짜 푹 자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내가 사실은 잠을 자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실감을 해보시고, 본인이 이제 이런 멜라토닌 같은 건강한 수면 유도제를 먹으면서 본인의 이제 수면 습관을 다시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찾았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사실 많은 대사질환을 비롯한 병의 원인이기도 하니까요. 지킨다고 지켜지는 거예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장기의 건강보다는 혈관 건강이 가장 지키기 좋은 편입니다. 그래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보나요? 예, 예. 네. 그러면 사실 유독 극성이신 분들이 결과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인과적인 인지 능력으로 정확하게 발휘되면 아주 좋을 텐데, 극성이신 분들이라는 게 잘못 발휘돼서 다만 여러 좋은 방향을 모두 다 하게 되면 사실은 몸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를 함께 하면서 몸에 안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균형 잡힌 식단을 못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 올까봐 또 일부러 영양제를 사 먹는, 얼마 전에 알부민 파동이 일어나면서 큰 충격을 던져줬어요.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알부민
파동이 나기 전까지 제가 이제 외래에서 볼 때 환자들이랑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몇 년 전부터 환자들이 영양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메가3를 먹어야 되냐라는 질문할 때 뇌졸중 환자가 오메가3에 대한 질문을 외래 와서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었고 그 물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크릴오일을 먹어야 되냐는 질문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알부민을 먹어야 되는 얘기를 할 때 좀 그땐 진짜 이건 장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양제로 나온다고 해서 요거는 선을 넘었다. 영양제 시장이 악화됐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알부민 영양제가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좀 얘기를 하게 됐고 지금 좀 많이 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시장이 조금 과잉 시장으로 좀 변해갔다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우리나라 SNS 시장 특성상 환자 홍보하시는 분들이 의사 약사들로 많이 나오시면서 영양제를 치료제라고 혼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과잉 시장이 좀 형성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염증에 관한 책도 내셨으니까 우리가 영양제를 과하게 챙겨 먹는 게 만성 염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영양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필요하냐? 영양이 부족한 특수한 집단군을 위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밥을 못 먹는 사람들,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식사를 하면서 영양제를 먹게 해주는 거. 특수하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안 먹는 다이어터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먹는데도 문제가 되는 임산부 이분들한테는 엽산이나 이제 철분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다양한 심각한 질환을 받고 있어서 식이 자체가 좀 제한되고 있는 그런 암 질환자, 만성 질환자들. 그 다음에 한 80 넘어가서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괴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 노인분들은 이빨이 안 좋아서 특히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근데 노인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필요량이 더 많아요. 근데 고기를 싫어하게 돼요. 씹을 수도 없는데 소화력은 더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게 영양제예요. 전문의 약품들은 기존의 치료법보다 이겨야 되는 거를 임상, 1상, 2상, 3상 중에 3상이에요. 3상은 반드시 기존 치료법을 이겨야 돼요. 이거를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겼다는 거를 검증을 받고 세상에 꺼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적어도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투자비를 쓰게 되는데 이쪽은 그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돈으로 서류를 내면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들이 영양제로 풀리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내 몸이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이건 몸에 좋대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계속 다 종류 가리지 않고 받아 먹어도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두 성분 중에 영양이 부족해서 먹는 것들은 이 영양은 필수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중요하죠. 네네. 하지만 밥을 잘 먹는 사람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아무 거죠. 의미가 없죠. 근데 이쪽 성분은 사실은 약이죠. 약이라면 증명을 해야죠. 근데 의사 입장에 답답한 게 아무 임상시험을 아무 임상시험을 안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의사 보고 효과를 얘기하라는 얘기야. 게다가 내 몸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 중에 약효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임상시험이 없으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증거주의로 과학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먹어서 좋다는 증거가 없으니 먹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들이 이걸 허가받을 땐 대부분 다 세포나 이제 화학 단위의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고 뭐 임상시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임상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작은 대학교 수준에서 아니면 작은 병원 단위에서 규제기관의 허가를 위한 것들이 아니고 자발적인 수준의 작은 임상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는 규제기관이 참고하는 수준도 안 되는 연구라서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임상 연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음식에도 궁합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건강기능식품도 섞어 먹으면 안 좋은 조합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간은 약과 독을 구별을 못합니다. 약을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을 빨리 약효가 없는 대사체로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자꾸 먹어야 되는 이유가 간이 바보같이 약인데 약효가 없는 걸로 대사를 시켜버리니까 이걸 하루에 한 번, 그다음에 8시간마다 한 번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간 때문이거든요. 자꾸 대사를 하는데 이 대사하는 능력이 간세포가 무한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같은 약이 들어오면 아, 나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 바빠. 근데 바쁘면 이 세포가 죽어버려요. 이걸 간 독성이라고 하는데
건데, 그래서 여러 일을 많이 갖다 줬을 때 간 독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간 독성은 간이 특히 음식물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과거부터 계속 먹어왔던 음식물에 대해서는 안 느끼는데 처음 본 성분은 다 독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처음 본 성분에 해당되는 영양제 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약과 동일한 간 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간 독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오메가3를 말씀하셨으니까 오메가3를 예로 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질환이 있거나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오메가3가 해로울 수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잖아요. 두 가지 분류 중에 오메가3는 밥에서 먹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는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성분입니다. 오메가3를 환자들이 먹어도 되냐고 할 때 드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필수 영양분이에요. 모든 오메가3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좋아하는 오메가3는 DHA 하나만 좋아합니다. DHA가 뇌에서 신경세포의 세포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뇌가 신경 기능이 좋아집니다. 사실 오메가3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신경세포막에 넣기 위해서예요. 근데 미국의 어떤 한 회사가 오메가3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했더니 심근경색 뇌졸중이 줄어들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임상 3상을 발표해요. 그 바람에 치료제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전문의약품이. 그러면서 그 이후로 오메가3가 만성염증을 줄이고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대혼란이 벌어지는데 결국에는 의사들이 이게 그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임상시험을 다시 반복해서 심지어 식용유하고 똑같다는 걸 증명을 해버려가지고 지금은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삭제돼 버렸어요. 이건 일반인들이 모르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오메가3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좋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그 약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DHA라는 성분이 신경세포에 좋은 건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메가3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놀라운 건 이 오메가3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씨유나 올리브 오일, 심지어는 들기름을 먹으면 오메가3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제로예요. 오메가3라고 부르는 화학적 분류의 기름은 있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오메가3는 안 들었고 그건 제로고 해조류와 등푸른 생선 거의 다 해산물에만 있어요. 해산물을 많이 먹으면 오메가3를 무진장 먹게 됩니다. 놀라운 건 한국인이 전 세계 해산물 섭취량 1위예요. 더 먹어야 되겠냐. 좋은 영양제와 나쁜 영양제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의미한 영양제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특히 지용성인 것들은 많이 먹으면 지방 독성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포에 많이 오래 머물러서 간독성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A, D, 비타민 D, 비타민 A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좋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성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에 있는 것조차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그런데 천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여기에서 영양제로 나온 것들 별로 해가 되지 않으니까 많이 먹으면 좋지 않냐라고 하시는 것들도 사실은 양리작용이 있고 사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천연물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서 나온 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왜 모르시냐?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당뇨 환자들이 당뇨에 좋다고 해서 여주란 걸 많이 드세요. 실제로 여주를 드시는 분들 보면 혈당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주라는 성분에 어떤 성분이 혈당이 떨어지는지를 대충 알겠는데 그걸 이용해서 계속 먹었을 때의 실제 병태 생리 그러니까 간이나 다른 데 작용 그리고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의 효과 이런 걸 우리가 몰라요. 근데 계속 먹어도 좋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단기적으로 당신이 준 약을 조금만 먹고 여주를 먹었더니 좋아. 근데 여주에 자꾸 의존하시다가 저혈당이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를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중단하시라. 제가 예측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이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은 어떤 영양제를 드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아니요, 전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가끔 오메가3 먹는 가끔. 네. 저는 해산물을 이렇게 아주 좋아하게 태어나질 않아가지고 어릴 때는 아주 안 먹었고 요즘은 좀 먹는데 저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메가3 좀 가끔 먹습니다.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네. 500만 명 넘어섰고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데 누구는 야, 너 단 거 많이 먹어서 당뇨 걸렸어 하고 또 누구는 너 혈당이 높아서 당뇨 걸렸어 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야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뇨가 생기는 그 기전을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당뇨는 단 거 먹어서 생기는 거를 아예 아니라고 할 건 아닌데 직접적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단 거를 먹어서 올라가는 건 포도당인데 포도당은 원인이라기보다 피해자에 가깝고요. 실제로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저절로 포도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에 당이 너무 많아서 소변까지 당이 나오네 라고 이걸 당뇨라고 진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단 걸 많이 먹었으니까 직관적으로 혈당이 많아지고 소변에도 많아진 거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연료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우리가 3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탄수화물과 지방을 연료로 쓰거든요. 우리 몸은 지방은 이게 태우기가 좀 느리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쓰는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천천히 움직일 때, 심장이 천천히 움직일 때, 포도당은 아주 즉각적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뛰거나 할 때, 그래서 뇌에서 쓸 때, 지방이 있을 때, 그래서 지방과 뇌, 그다음에 근육이 바로 쓸 때, 이럴 때 포도당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과 지방이 연료입니다. 그럼 우리 몸이 되게 좋아하겠죠.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고소하고 달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러면 포도당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 포도당과 관련된 대사가 모든 세포에서 다 활발하게 돼 있어요. 이 포도당을 들어오게 만드는 과정에 초인종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지방세포나 근육세포에는 지금부터 포도당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띵동하고 누른 초인종 장치가 있어요. 그게 인슐린이 그 역할을 하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면 근육이나 지방세포에서 포도당 받아라라고 띵동을 누르게 돼요. 그러면 글루트4라고 하는 관문이 열리면서 포도당이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에너지 대사를 해서 이제 그걸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이 찌게 되면 이 초인종이 망가집니다. 글루트4라고 하는 포도당 관문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인슐린 초인종 장치가 망가져요. 그럼 인슐린이 와서 띵동 눌렀는데 띵동이 아니고 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누른 거야 안 누른 거야 문을 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여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더 세게 눌러야 되나? 야 인슐린 더 와. 그러니까 췌장은 인슐린 더 많이 만듭니다. 더 많이 만들고 더 세게 눌러 인슐린 더부터 해가지고 더 세게 누르는 거죠. 더 세게 눌러야 겨우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이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지게 돼서 혈액 안에 포도당이 많아지고 정작 근육은 포도당을 잘 못 쓰니까 힘들어하고 혈액 안에 인슐린이 많아지고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저항성이 생기는 게 당뇨가 생기는 원리예요. 그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 예, 인슐린 저항성이 이 결과가 당뇨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당뇨가 생기는 원리는 포도당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살쪄서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바람에 지방산이 생겨서 지방산 때문에 인슐린 신호장치가 망가지는 거예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상황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한국인이 많냐라고 하면 한국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체형이 작아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생산 능력이 작아요. 남자 여자 둘 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슐린을 더 필요하다고 포도당을 많이 먹게 되면 다른 서구형 체형보다 인슐린 생산량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더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뇨가 더 빨리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한국인들은 채식하고 적당한 단백질 식사하고 이러고 적당한 호리호리한 체형을 유지했는데 1980년대부터 갑자기 맥도날드 피자헛이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과잉된 칼로리가 들어오더니 이걸 다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잉 칼로리 비만이 많아지면서 한국인에서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당뇨가 생겼다. 의사 선생님을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건데도 어쨌든 당뇨 환자는 늘어나잖아요. 당뇨 환자가 늘어난 거는 과거에는 당뇨 진단이 너무 투박했어요. 당뇨 진단을 집에서 할 수 없었고 반드시 병원 가서 어려운 혈당 검사에 의해서 했어요. 지금은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냥 아무 때나 검사하면 굉장히 표준적으로 자기의 당뇨 상태를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뇨 진단이 굉장히 쉬워졌죠. 당뇨 진단만 쉬워진 게 아니라 이게 한 6주치 정도를 평균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혈당 상태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돼요. 당뇨를 잘 치료하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구나, 이걸 다 알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초기 당뇨, 중기 당뇨, 조절되는 당뇨 이런 걸 다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초기 당뇨를 빨리 진단해요. 이게 좋은 점이라고 한 건 과거에는 초기 당뇨를 잘 진단을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 눈이 멀고
출석해야 되고 이미 발 잘라야 되고 이미 나빠진 상태에서 많이 진단을 하고 그리고 실제 약도 좋은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심지어 당뇨약이 비만약으로 전환돼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게 나오고 이렇게 좋은 약들이 있는 상태에서 초기 당뇨를 진단하게 되니까 환자는 많아졌는데 상당히 많은 당뇨 환자들이 정상인처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다고 봐요. 근데 이제 식단 관리를 하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일단 탄수화물을 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쌀밥은 안 돼 해서 곤약밥 드시기도 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하다 보니 탄수화물을 조금 배제하는 영향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조절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연료기 때문에 사실은 먹어야죠.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당뇨의 원인이 뭐건 간에 과잉 칼로리로 인한 비만, 내장 지방의 증가로 인한 지방산 때문에 인슐린 신호장치의 고장이었기 때문에 당뇨를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포도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장 지방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초기 상태인 사람은 비만을 없애면 당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뇨에 대한 약에 대한 필요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건 탄수화물 줄이는 것보단 전체 칼로리량을 줄이고 내 살을 줄이겠다. 이 살보다 내장 지방을 더 줄이겠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이 찌는 이유가 탄수화물 때문이었어. 본인이 탄수화물을 제한했었고 더 탄수화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탄수화물을 적으로 보는 거는 당뇨의 발생 원리에서 맞지 않는 거죠. 다만 탄수화물을 좋아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기 때문에 음식물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고 디저트 중독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 음식을 먹게 되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니 본인이 이제 탄수화물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쌀밥을 적으로 규명했다면 이제 쌀밥의 대체제로 뭐 통곡물밥을 선택한다든가 해서 좋은 탄수화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니죠. 뭐 사실은 쌀밥도 아주 좋은 탄수화물인데 너무 맛있다 보니 이게 또 계속 먹게 되는 한계.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만성염증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염증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극복한다기보다 잘 소통을 해서 왜 화났니 물어본 다음에 좀 잘 달래는 쪽으로 가라. 그러면 만성염증을 달래기 위한 영양제 섭취는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재밌는 게 그 오메가3를 일단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오메가3를 먹으면 실제로 정말 데이터가 콜레스테롤이 살짝 떨어집니다. 중성지방도 살짝 떨어져요. 우리가 양리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화끈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리고 오메가3가 인간에게 중요한 오메가3가 두 개가 있는데 DHA와 EPA 두 개가 있습니다. DHA는 뇌에서 중요하고 EPA는 혈관에서 중요해요. 이 EPA라는 게 조금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전 세계적으로 EPA 결핍 질환이라는 건 또 없어요. DHA가 많으면 EPA로 변환되는데 EPA가 없다고 해서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됐다는 보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오메가3 EPA를 안 먹었다고 해서 검사상으로는 뭐가 조금 나쁜데 이게 진짜 나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영양제를 먹어서 좀 나아질 수는 있는데 진짜 낫는 건지는 우리가 영양제로 테스트할 정도는 되지는 않았다. 그런 것보다 정말 깜짝 놀라게 좋아지는 건 체중이 한 3kg 빠지면 비교가 안 되게 만성염증 지표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체중이 175cm에 체중이 한 85kg 됐었는데 3kg 빠졌다. 당뇨가 사라집니다. 황당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체중은 변화시키지 않고 단지 그냥 약을 먹어서 좋아지겠다고 하는 것보다 체중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훨씬 비교가 안 되는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이 오늘의 모든 대화를 정리하네요. 살을 빼는 게 최고의 영양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설명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의 이승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건강의 본질은 덜어냄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